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의 생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 독일 레켄에서 전통적인 목사 집안의 첫 아들로 태어납니다. 7살이 되던 해에 사설 교육기관에 들어가 종교와 라틴어, 그리스어를 배우고 이후 추어 포르테라는 학교에 입학해 인문교육을 받으면서 니체는 고전어에 대한 탁월한 재능과 문학적 능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자질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인 1864년, 니체는 본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부터 문헌학자 리칠의 강의에 전념하던 니체는 이듬해 겨울 리칠 교수를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기며 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니체를 철학적 사유로 입문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에 한동안 매료되었고 그로부터 자극을 받아 비극의 탄생을 집필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에 의거한 세계 해석은 니체로 하여금 물 자체와 현상을 구분하는 칸트 철학에도 관심을 갖게 합니다. 22살의 니체는 테오고니데아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의 자료들에 대한 문헌학적 작업을 시작합니다. 디오게네스에 관한 니체의 논문과 더불어 스승인 리칠 교수의 니체에 대한 높은 평가는 문헌학자로서 니체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니체는 문헌학적 활동을 하면서도 철학으로의 전향을 꿈꾸었고 칸트에 친숙해진 니체는 칸트에 관한 철학 박사 논문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니체는 1868년에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리하르트 바그너와 처음으로 만나고 이 시기에 니체는 첫 번째 철학적 텍스트인 목적론에 대하여를 완성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869년 4월, 24살의 니체는 바젤 대학의 고전어와 고전문헌학의 비전임 교수로 위촉됩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은 니체의 논문과 연구를 인정하여 니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이 시기부터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세계관, 수사학과 같은 철학적인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1872년에 출판된 니체의 첫 철학적 저술 비극의 탄생은 니체의 철학적인 초기 사유를 제시하는 동시에 니체의 후기 철학적 사유들로 향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는 신화의 포기 불가능성 제기,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과 아폴로적 예술 충동의 관계 등을 다루며 철학적인 성격을 짙게 드러내었고 동료 문헌학자들로부터 모욕적인 평가를 받으며 문헌학자로서의 이름이 실추되고 맙니다. 이후에도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 같은 책들을 집필하며 지배적인 시대 정신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의 기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낭만적이고 국가적인 문화이념과의 완전한 결별을 시도하며 스스로를 계몽가이자 심리학자로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즈음부터 니체의 육체적인 고통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심한 편두통과 만성적 위장장애, 그리고 정상적인 빛조차 견디지 못하는 눈으로 인해 니체는 일상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신선한 공기와 온화한 기후를 찾아다니는 방랑 생활을 시작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니체는 1879년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제네바로 휴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881년 아침노을이 발간되고 며칠 후 실스 마리아로 옮긴 니체는 그곳에서의 한 소풍길에서 그 유명한 영원 회귀에 대한 구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1882년 초 37살의 니체는 진리에 대한 격렬한 비판, 비도덕주의, 힘의 의지나 가치의 전도 등 니체 후기 철학의 거의 모든 주제들이 포함된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1년 후인 1883년 여름에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건강했던 당시의 니체는 빠른 속도로 책을 집필하여 약 반년 만에 4부까지 완성하였고 스스로 최고의 책을 썼다고 믿었습니다. 페르시아 현자인 차라투스트라의 문학적 부활을 통해 자유정신과 육체와의 통일이 마련하는 건강한 미래의 인간을 제시한 니체는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철학적 과제가 수행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1885년부터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그의 주저가 될 책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출판된 선악의 저편에서 니체는 스스로를 자유정신으로서 재등장시킵니다. 자유정신이 제시하는 주제들은 니체 후기 사유를 이해하는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1887년 11월에는 도덕에 대한 논쟁서인 도덕의 계보가 출판됩니다. 그러나 1887년 초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니체의 상태는 루 살로메의 결혼 소식을 들은 이후 우울증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집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내놓고 싶어 했지만 결국 1888년에 집필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 가치의 전도라는 책을 새로이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가치의 전도를 위한 서문까지도 작성하지만 이 책도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극도의 체계적인 작업을 위한 자신의 힘이 부족함을 인식해서든 자신의 기획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인식해서든
니체는 결국 다른 저작들을 통해 현대 세계에 비판을 가합니다. 좌절된 저절기획의 일환으로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것들을 우상의 황혼과 안티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등장시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는 여기서 데카당스적 현대의 전형이자 데카당스 현대를 만든 주범으로서 니체의 분노를 삽니다. 1888년에 완성된 니체의 저작들이 세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니체로 하여금 그의 폭발적인 기분을 더욱 고무시키는데요. 특히 코펜하겐 대학의 브란데스 교수가 니체 철학에 대해 강의를 했다는 소식은 니체를 흥분시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영향력이 100년, 200년에 이를 것이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느낌을 토대로 저술한 것이 그의 철학적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니체처럼 오랜 기간 세간의 외면과 오해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888년 말부터 불행의 징조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거의 매일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닥쳐오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전쟁이라는 경고성 편지를 독일 황제에게 보내려고도 합니다. 현실적인 자기평가 능력이 사라지는 징후로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과업을 완성하려는 그의 의지는 니체로 하여금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와 디오니소스 성가를 꼼꼼히 교정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했고 출판사에 대한 요구나 반응도 지나칠 만큼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디오니소스 성가의 교정을 마친 직후인 1889년 1월 3일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 이후 정신 이상 징후로 보인 니체는 바젤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사이 우상의 황혼, 이 사람을 보라, 디오니소스 성가 등이 연달아 출판됩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운 니체는 1891년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1893년에는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로 약해져만 갔고 이듬해인 1894년에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몽과도 같았던 12년간의 투병 끝에 니체는 20세기가 시작되던 해인 1900년 8월 25일 더 이상 고뇌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어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